예, 여러분, 우리는 선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최근 수년 동안은 또는 특히나 한국에서도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사람들이 다 전략적으로 답을 한다. 샘플 수가 너무 적다. 샤이 보수가 생겼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도 방송사는 문재인 당선이라고 자막까지 다 만들어 놔서 자막이 잘못 뜨는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브렉시트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지방선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춤추는 여론조사 이걸 어떻게 보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번에 특히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의 여론조사들은 얼마나 춤을 추고 있고 믿을 만한지 또 그것을 기초로 뭔가를 설계한다는 일이 가능긴 한 것인지 이런 얘기 이동 원장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당장 이 새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 이제 나온 그 갤럽 예. 조사가 문재인 후보가 40%, 예.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31% 정도, 예.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2% 올라서 9% 정도로 지금 조사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대구 같은 데서는 많이 올라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2% 올랐는데 예. 요인이 대구가 TK가 그 전에 안철수 후보가 1위였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번에 최초로 뒤집었다. 26대 24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지금 갤럽조사 나와 있습니다. 전체는 안 후보 거는 좀 내려갔습니까? 안 후보도 지난번에 비해서 한 7% 가까이 내려갔죠. 많이 내려갔네요.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 내려간 데 비하면 홍 후보께 너무 적게 올라갔죠. 적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부동층에 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조사만 보면요. 여론조사, 요즘 그거 믿을 수 없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래 저희는 이영작 박사 같은 경우 자기 그 전에 이영작 리포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내 조사만 믿는다. 내가 한 조사만. 근데 물론 방송사에서 하는 조사들이 트렌드는 했지만 그걸 이제 본인은 경마식 여론조사라고 했습니다. 예.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만약에요, 지역 성향을 갖고 투표를 하는 게 옳습니까? 나쁩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당연히 나쁘다고 답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럼 투표하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자기도 지역색에 따라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가장 중요한 건 도덕적으로 물으면 도덕적으로 답합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이 포함된 것을 사실은 물으면 안 되죠. 그렇죠.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당연히 좋다고. 그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그 사람의 마음을 물으려면 굉장히 다각도로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끼리라는 걸 갖다 놓고 우리가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만져보고 여기에서 만져봐야 대체적인 모양을 알 수 있지. 예, 군맹무상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여론조사에서는 설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투표에 참여하겠습니까? 물어보면 보통 한 80%다 참여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정작 가보면 한 60%, 50%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현상들이라서 그래서 우선 설문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 가장 중요한 건 원래 여론조사 가장 베이스가 여론조사가 모집단을 대표한다 그러거든요. 예. 통계학에서 모집단 대표하려면 랜덤이라는 게 예를 들면 주사위 굴리듯이 굴려서 딱 났을 때 그 숫자, 그 사람. 그럼 예를 들면 서울에서 쭉 컴퓨터 돌려서 한 명을 탁 잡았을 때 그 사람 무작위 추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답을 안 하면 3번, 4번 계속 그 사람한테 전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다른 답을 안 하는 사람을 옮기면은 무작위라는 게 또 거기서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최초에 뽑았던 사람을 찾아라. 라는 게 여론조사의 기본입니다. 그게 지금 무너지니까. 그게 패널하고는 다른 거죠. 패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패널은 미리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본인도 아는 거고. 본인도 아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 응답 거절이 한 90% 이상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국내 얘기죠. 예, 국내 거의 95%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 뭡니까? 그 자동 응답기기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왜 기계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저는 받아보지도 않았지만 기계음 나오면 사람 끌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나오는 것도 거의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90% 이상이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전화를 끌어버리는데. 기계로 뭐 여론조사입니다. 물어보면 됐다, 막. 예, 끊고 됐다, 사람이 전화해도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90% 이상이.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30% 응답률이 나온다는 건 뭐냐? 이제 여러 가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몇몇 유명한 여론조사 회사에서 워낙 응답률이 적으니까 응답을 잘하는 사람들을 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 30만 명 정도의.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조사하니까 계속 그 사람들끼리 답하니까 그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4천만 유권자를 대표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무작위 추출의 기본 전제는 아닌데. 완전히 바뀐 거죠. 기본 전제는 무작위 추출해야 그게 여론조사에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처음에 말하자면 선정이 되어서 30만 명의 일종의 명부식이잖아요. 명부가 만들어졌다. 네. 그럼 그 명부를 검증을 합니까? 이 사람들의 이념의 그 분포에 대해서. 초장기에 아마 그거를 했을 겁니다. 초장기에. 그러나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4천만 이상 대표할 수, 만약에 30만을 다 물었다. 뭐 그러면 또 다 응답했다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4천만에 30만 응답했다고 해서 뭐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전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응답을 안 하는 분들은 전화 잘 안 합니다. 저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여론조사를 많이 한다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트럼프 때도 말하자면 샤이 트럼프 표가 굉장히 많았다잖아요. 많았죠. 그때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저희 지금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뭐 CNN도 틀렸고 뉴욕타임 다 틀렸거든요. 그들 조사에서 발표한 거 보면요. 최고에서 8% 아니 10%에서요. 8% 차이가 났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득표한 거랑 여론조사 결과랑 8 내지 10%. 예. 그럼 그게 미국에서의 보통의 편차보다는 많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안정된 사회지 않습니까? 안정된 사회인데 여론조사가 그렇게 널뛴다는 그거는 지금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이 초유의 사태거든요. 예를 들면 홍준표라는 분이 이제 안 떴으니까 제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지금 60일 탄핵하고 60일 만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3월 31일 날 후보가 됐고, 그다음에 4월 9일까지 또 뭐 이렇게 경남 도지사 때 말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4월 10일부터 하면 이제 11일 선거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태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음 있는 사태에 처음 접해본 사람들이 느끼는 뭐랄까 굉장한 당혹감들 이것들이 있다. 그것들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한 20% 내외가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답니다. 한번 보세요. 안희정이라는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한 8% 9%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20몇 %, 30% 가까이 갔었죠. 갔죠. 그러다가 딱 떨어지고 나니까 그게 갑자기 또 그 문재인 후보한테는 안 가고 또 안철수라는 분도 10% 초반에서 헤매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18% 올라가다가 한 열흘 만에 올라갔어요. 30%, 40% 가까이 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20% 30%가 널뛰게 하는 건 저희가 사실 이제까지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사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에 왜 대구 김재환 의원이 다시 당선되고 한 그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편차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제가 아는 그 교수가 그 김재환 의원하고 되게 친해서 끝나고 전화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 답변이 죽다 살았다. 모든 여론조사가 자기를 7%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선되었잖아요. 근데 지금 40몇 프로 까니까 47%예요. 48%고 그다음에 2등이 28% 얻었는데 그 사람이 그 자유한국당 그 공천 신청에다 탈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은 17%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편소 받는 거는 얼마에서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보통 한 15%에서 17%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제표가 나왔군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동안 모든 여론조사에서요, 더불어민주당이 40%, 50%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발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합치면 80% 이상 받는다고 여론조사 나왔는데, 막상 딱 까보니까 그동안 역대로 받았던 예를 들면 득표율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김재환 의원이 받은 김재원요. 네. 김재원 의원이 받은 표만 놓고 보면 40%의 스윙이 난 겁니다. 40% 수익이 난 거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공천에 떨어진 사람 가지면 80%, 한 70% 수익이 난 거죠. 아니, 그걸 여론조사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미국에서요. 그래서 2006 작년도 갤럽 같은 경우는 난 예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도 했어요. 아시지만 지난 총선 때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자유한국당 압승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가짜였죠. 며칠 전까지 압승했어요. 예. 165석에서 170석 받는다 했어요. 예. 근데 딱 까보니까 뭐 저희가 2등으로 전락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물론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대통령 선거는 좀 예를 들면 지방 선거는 좀 안 맞지만 대통령 맞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도 한번 보십시오. 맞았어요. 그때도 문재인 당선이라고 자막을 만들었던 방송사들이 여러 군데거든요. 제가 이제 모 일보에 아주 이제 정치부에 아주 핵심이 있는 사람하고 저랑 내기를 계속 했었는데 뭐냐면 단일화되면 그때 박근혜 후보가 38%에서 40% 초반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리고 문재인하고 안철수 씨가 합치면 60%에 근접하고 있었다고요. 이 조사를 근거로 두 사람이 단일화만 되면 무조건 이긴다 했어요. 근데 저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표들이 다 합쳐지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통상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요 한 70%가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는 기본적으로 100%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중도층입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뽑히니까 의견은 이야기하죠.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정치 혐오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B는 싫으니까 A다. 아니 근데 이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네. 야, 내가 이번에는 A 후보를 민다고 답하는 것이 실제로 자기가 지지하는 B 후보에게 유리하다. 네. 예? 그런 것도 이런 있죠. 소위 이제 잔머리 굴리는, 아니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즘 전부 선거 전략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잔머리들을 굴리는 답을 한다 이거지. 자기 마음을 숨기고.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우선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샤이라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는 지금 이제 탄핵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온 언론이 지금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의 역사의 죄인이고 막 몰아가잖아요. 그럼 내가 지지하는 데가 부정을 당하면 두 가지 행태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아예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해버리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내 마음과 다르지만 대세 훨씬 그냥 순응해줘. 왜냐면 그거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또 혹시 내가 소수로 몰려서 당할까봐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예 거기에 됐어. 그래 문재인 지지해. 그래 됐어. 이렇게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실제로 조사해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 누굴 찍었느냐 하면 아니 지난 대통령 우리가 51% 얻었잖아요. 박근혜 후보가. 그러면은 사실 5대5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로 데이터를 쳐다보면 7-3이 나와요. 문재인 7이 나온다고요. 아, 누구를 찍었느냐는데 물었는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야, 그럼 이게 거짓말이냐? 데이터가 잘못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데이터가 예를 들면 잘못 대표했을, 그러니까 문재인 찍은 사람이 많이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박근혜 찍었는데 거짓말하는 거로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7대3으로 나온다는 7대3으로 지난번 선거에서 네가 누굴 찍었냐고 물으면 네. 아 그렇습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가지고 리얼미터 자료를 또 뒤져보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러면 실제 조사 참여해서 물어봤더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우리 정주필님처럼 예를 들면 전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예비 선거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보궐선거요. 당내 경선. 당내 경선. 당내 경선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다른 당에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약체인 것으로 보이는 그걸 선택한다는 역선택. 그 역선택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도 사실은 MB를 선택한 것이 대거 사실은 MB를 찍지 않을 사람들이 들어와서 MB를 선택을 한 거다. 뭐 이런 지적도 많았잖아요. 그런 지적도 있죠. 그래서 하려면 여야 동시에 됩니다. 동시라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당내 경선을 벌이려면 여야가 동시에 해야 역선택이 없습니다. 그렇군. 아니 그러니까 하면 만약에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뭐 굉장히 똑똑하니까 똑똑한 게 아니라 잔머리만 발달한 거예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내가 보니까요 막판에 나이 드신 분들이 투표장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날 투표 날 막판이 쭉 올라갔거든요. 투표 참가율이. 야, 그래서 또 젊은이들이 왔나 해보니까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나이 든 분들이 막판에 참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젊은이들 막판에 막 와서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 이제는 노인들이 그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하지 않다가 쫙 눈치 보고 있다가 막판에 막 참여한 거예요. 투표 안 할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참 한국 사람들 정치에 정말. 근데 이번 투표는 사실은 보면 국회도 찢어져 있잖아요. 찢어져 있죠. 그래서 이번 투표는 보면 지금까지의 경과를 쭉 보면 마치 프랑스 대선의 결선 투표처럼 당내 경선도 그래왔고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서 안이냐 홍이냐 문이냐 누구 표가 줄어들면 누구 표가 늘어나고 하는 식의 아주 복잡한 마치 프랑스처럼 결선 투표가 있기라도 한 듯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움직이겠죠. 말하자면 부침하는 말하자면 이 편차가 선거 날까지 그대로 갈 거로 봅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제 며칠 남았나요? 이제 한 3주 가까이 남았나요? 3주 안 남았죠. 18일인가 남았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저는 우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선거에 많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조사에도 선거 전에 많이 참여하고 이런 선거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막 20-30%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아마 선거 막판 일주일 전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다. 특히 보수 유권자가. 그러니까 고민할 거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어쨌든 안보 국제 환경이 지금 전쟁 일촉즉발에 가 있잖아요. 그 위기. 그다음에 또 그동안 문재인 예를 들면 그 후보가 보여줬던 예를 들면 촛불 민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수 유권자 보기에는 위험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보 위기에서 누구를 그러면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고민. 그다음에 또 탄핵 당했고 그러면 보수 후보가 굉장히 좀 약체라는 여러 여론조사들 결과들 이 사이에서 정말 내가 내 소신껏 투표해야 되냐 혹은 또 이렇게 어떤 전략적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안희정한테 갔다가 아니 지금 이때까지는 탄핵의 책임, 탄핵의 영향권에 계속 지배를 받아오다가 그랬죠. 사실은 이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 칼빈슨 호가 왔다 갔다 타면서 사실 지금 초점이 안보 문제로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와 있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로 볼 때는 야 이거 다 된 밥에 누가 코를 빠뜨리느냐 하는 그럴 수 있죠.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의외로 스윙이 마지막까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하나 분명한 거는 굉장히 크게 흔들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참 근데 이거 대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막판까지도 이렇게 흔들린다면 참 정치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다시 질문해야 되는데. 다시 질문해야 돼요. 지금 현재 대의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그런 근본적 질문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그래서 그러니까 선거 이야기를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 미중요의 사태에서 지금 보수당은 그동안 분열되고 대통령은 탄핵돼 버리고 예. 마음도 갈 곳 없어서 그냥 거의 뭐 큰 빙산이 떠돌아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는 현실인데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정신을 되찾을 시기가 이제 왔다. 왜냐하면 그 충격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가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라고 보거든요. 4월 10일 재보궐선거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여론조사 가지고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도 볼까요? 하남이 우리가 좀 약한 데인데요. 예. 2등을 했는데 28% 얻었어요. 예. 하남 시장 선거에. 포천 시장 선거에 우리가 1등 했는데요. 36% 얻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얼마나 없냐면 7%에서 9% 왔다 갔다 해요. 그거하고는 또 완전히 따로 놀았고. 완전히 따로 놀았어요. 3배, 4배. 저쪽 더불어민주당 쪽의 그거는 어느 정도 나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하남에서는 한 32%. 그 다음에 여기 포천에서는 우리한테 졌으니까 28%. 아니 거기는 평소 지지율이 자기들 지지율이에요. 유지가 돼. 유지가 됐고. 자유한국당은 크게 여론조사에는 9%짜리 10% 미만짜리인데 전부 지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현재의 지난번 그 지방선거를 보면 적어도 공론의 장은 왼쪽이다. 왼쪽에. 그죠? 그래서 보수 후보들이 다박이를 싫어하거나 보수 유권자들이. 예. 보수 유권자들이 그렇군요. 다박이 싫어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요. 샤이 트럼프 현상이 나온 이유가 우선 첫 번째 그동안 리버럴들이 예를 들면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해가지고 기독교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스라고 하고 성차별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했지만 근데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나와서 예를 들면 히스패닉이나 이쪽들을 오는 건 막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그래서 그건 인종차별은 안 된다고 답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백인들의 일자리 지금 뺏어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존에 예를 들면 옳다고 이야기한 리볼드에 퍼뜨려놨던 인종차별 금지라는 도덕적 정당성과 네. 자기의 일자리라는 개인의 이득과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득이 있지만 도덕적 정당성에서 밀리니까 답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히스패닉이 40% 지지를 받았어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와 있던 사람도 아니 지금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자기 일자리 그러니까 위협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와 있던 사람에게는 뒷문을 닫아주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대답은 못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차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찬성한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내심은 뒷문을 잠가주니까 좋고. 자기 안정이 되니까. 지금의 국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국면입니다. 지금 한국의 보수 유권자들 국면은. 왜냐하면 눈앞에 지금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혹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을 경우에 야, 왜 그 따위 후보를 지지해? 라는 뭔가 질문을 받는다고 느끼나요? 그렇게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문재인 후보 지지하면 자연스럽게 보이고 그러니까요. 나 보수 후보를 지지해 그러면은 꼴통처럼 뭔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시대에 좀 뒤떨어지니까 언론은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역시 그런 공론장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은 언론들이죠. 언론이 하죠. 언론들이죠. 그러니까 그 공론장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공론장에서 빠져 있는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내 의견이 지금 그 공론장에서는 극히 소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하는 거죠. 숨기고. 그리고 또 여론조사도 또 누가 보지도 않지만 전화 물어도 거절해버리거나 거꾸로 답해주거나
저한테 전화가 오면 막 됐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유권자들 입장에서 예. 그 용기 있게 답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니 저는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언론사에 있는 사람이 언론인이 언론의 취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벌어져서 저는 전화 오면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건 여론조사하고 다른데 전화 오면은 첫째 녹음하고 있어? 녹음하지 마. 녹음하지 마. 뭐 그리고 뭐 말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데 그것도 우리 그 정주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공로장과 다른 소수 의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예. 반응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럼 일반들이 보기 죽이려고 어떻겠습니까? 달라드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그 4.12 재보궐을 보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지난 태극기 집회 때 맨 처음에 태극기 들고 나와 소수였거든요. 예. 그 탄핵에 반대한다는 말을 하기 어려웠어요. 예. 근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네? 한 명, 두 명 모이면서 그 물결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 나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음. 그럼 사람들 자신감도 회복하는 거거든요. 아, 굉장한 추억이었죠. 그러니까 한국 4월 10일도 민주주의에 한국 민주주의의 굉장한 이벤트로 기록이 됩니다. 굉장한 앞으로 이벤트. 역사책에도. 그런데 이번에 느끼시기에 물론 이 짐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후보는 예측된 데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RM이. 조사보다 훨씬 작을 겁니다. 아, 작을 거다. 예. 몇 프로 정도나 작을 한 맥시멈 35% 내일 겁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얻는 비율이. 표가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호남이 악착까지 그러니까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현상은 없을 겁니다. 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안은- 안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흔들리고 있죠.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 선거를 볼 때 우선 다자간 선거로 봤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가장 문제가 그 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역할을 못할 경우에 다자 구도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뭐 어쨌거나 지금 뭐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굉장히 뭐 이강 뭐 하여튼 뭐가 있는 상황이라서 예. 호남들도 보통 보면 아까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한 것 같은데 우선 탄핵하고 구속되니까 1차 목표는 달성했거든요. 예. 그 진보 유권자들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배부른 겁니다. 어, 배가 부르면 1차 목표가 달성되면 여유를 부리게 되고 그 다음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투표율이 낮아지나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홍은 예. 예를 들어 실제 득표율과 지금 여론조사로 예측되고 있는 것 사이에 편차가 꽤 난다고 보십니까? 저는 날 거라고 한 보십니까? 20% 가까이 날 거다. 20% 가까이 난다. 이상. 그러면 지금 통일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 과감히 이야기하건데 만일 우리 홍준표 후보가 자신의 장점 그리고 자신이 그 경남도지사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채를 0% 만들고 그다음에 헛돈들을 줄여서 서민의 어떻든 노조하고 싸울 수 있게 노조 싸움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그동안 이제 열흘밖에 선거는 못했으니까 알려지고 자기의 정확한 보수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면 나는 결집식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야, 그 좌파는 굉장한 흔들리죠.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감히 예측해 보는데 굉장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지금 사실 굉장한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재환 의원하고 비슷한 편차까지도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지원 의원 같은 김지원 경우도 지금 의원.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했잖아요. 7%짜리가 어떻게 47%를 이깁니까? 압도적으로.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엄청난 오보 사태를 벌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홍준표 후보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건 대충 진보 유권자들입니다. 예. 통상 이념형의 유권자들이 한 25% 가까이 되거든요. 예. 거기다가 뭐 그 좌우에 다. 아니
진보 진보 쪽에 강력한 이념적인 예, 예. 성향을 갖고 25%에다가 그 다음에 호남하고 이쪽 합쳐서 한 40% 내외가 우리가 진보 유권자로 보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지금 안철수 씨가 예를 들면 그 스윙 보트 하는 사람, 스윙 보트 제가 이제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말고 예.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의 지지에다가 그 다음에 그 진보권을 나눠 가진다면 제가 보기엔 25% 내외. 그 다음에 심상적이는 사람이 3에서 5% 내외. 아, 심도 있군요. 예, 예.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홍이 그 나머지를 결집시킨다면 2%, 1, 2% 싸움이 될 겁니다. 안의 지지가 두토막 나서 예, 한 그룹은 문으로 가고 예, 한 그룹은 홍으로 빠지게 되면 예. 안은 급격하게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5% 밑으로 갈 수 있나요? 가나요? 그렇게는 내가 볼 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어쨌든 지난 10년간의 보수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뭔가 좀 불안하다. 보면 이들도 하나 몰릴 거고 그게 지금 그 안에 지지 기반이면 안에도 나름대로의 그 고정층이 있군요. 고정층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천하 3분지계다. 물론 이제 4분지계죠. 심상정도 심상정도 있으니까 거기 3에서 5%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는 이긴다면 우리가 이기는 수밖에 없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새칭 어떤 그 뭐 이론가 그룹에서 양강 구도로 가야 이긴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안철수의 보수가 좀 양보하고 안철수한테 밀어야 이긴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런 걸 해봤어요. 지방선거 때 제가 모 구청장 선거를 갔는데 예. 이 양반이 현직 구청장이 탈락해서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야당 성향의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그 여당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공천 받는 사람하고가 우리가 지금 40 가고 있고 나머지들이 좀 있길래 예. 이들을 모으면 내가 이기겠다 싶어서 이제 정치 작업을 해서 이들을 기권시켰다고요. 예. 그 1대1 구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졌어요. 음. 왜냐하면 이들은 기권해 버린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장에 많이 나온 사람은 정통 지지층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1대1로 구도로 가잖아요. 선거는 기본적으로요. 강력한 지지 이유가 있는 팀이 선거 유세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안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유세장에 나오게 하는 건 안티보다도 지지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면 그 중도층에 기반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지금 진보층 기반한 누가 지지 강도가 강하겠습니까? 이들은 내가 볼 때 진보층은 악재까지 다 나옵니다. 지금 정권 교체의 절대 기회를 맞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왔다 갔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에 붙어 있는 뭐 보수층 같은 경우 뭐 앉아서 여기서 이 말로 저기서 저 말하면 결국 나중에 기권할 수. 양강구도일 경우에. 예. 문 이렇게 될 경우에.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결국은. 안쪽에는 기권이 많이 날 거다. 많이 날 거고. 그리고 그 문 쪽은 강력하게 집결할 거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결국 양강구도로 가서 집결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겼듯이 이번에는 여거 현상이 나올 거다. 그렇게 봐서 이기는 건 방법은 유일하다. 그건 저는 착각하고 있는데 선거를 치르고 이건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선거는 동원이거든요. 선거는 그래서 동원인데 가장 이번 선거에서 결국 문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보수가 결집 하나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저쪽을 나눠지는 구도로 가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여기에 구도는 없다 이거예요. 3분일 때 오히려 유리하다는 거예요. 표계사는. 그리고 사실은 한국 유권자들은 어느 정도로 성향은 정해져 있죠. 사람들 마음이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죠. 그러니까 그 야당 찍었던 사람이 야당 찍지요. 여당 못 찍습니다. 그리고 여당 찍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야당 하다가 여당 흉내 낸다고 갑자기 거기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렇군요. 수십 년간 저희가요 김광동 박사랑 그거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 대선 직전에요. 예.
어떤 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구별로도 나오는 수가 거의 일정할 놀라울 정도로 일정합니다. 야당이 얻는 성향이 그대로 유지된다. 야당이 얻는 거랑 여당이 얻는 게요. 투표구별로도 거의 같아요. 굉장히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론조사만 들쭉날쭉이군요. 여론조사. 갈수록.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호수의 저 바닥의 민심은 잔잔한데 위에 바람이 불어서 출렁출렁하니까 난리가 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밑에 기전은 그대로라는 게 그동안 여론조사를 해본 그 제 경험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일도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단지 예. 그 마음이 흔들리고 갈 곳을 잃었던 거예요. 그동안 대통령 탄핵에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잖아요. 참, 저는 이 선거가 이제 해볼 만한 국면으로 사실은 많이 왔다고 생각하고, 물론 여전히 이 탄핵 국면이라는 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는 있지만, 동시에 이 또 안보 이슈라고 하는 것이 또 새롭게 부상해주는 변수들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약간 뭐 흥미진진하다고 할까요?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어떻든 우리 이동호 위원은 그 정치 일선에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더 실감나는 얘기들이 많을 텐데 이번에도 어떻든 스윙이 상당히 편차가 난다. 한번 우리 이동호 위원의 예측은 나중에 어느 정도 맞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